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 지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서 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또 특징들이 많이 있죠. 제일 큰 특징이 첫 번째로 보면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바닥에서 좀 많이 기어다니죠. 아직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이 기어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물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빨이 아직 덜 났기 때문에 좀 간질간질하죠. 그래서 어, 이빨로 자꾸 깨무는 그런 버릇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에 공기가 오염된 것들이 공중에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밑으로 이제 깔아앉게 되겠죠. 깔아앉게 되면 뭐 성인들이 생활할 때는 그냥 뭐 걸어 다니고 하니까 큰 뭐 영향을 안 미치지만도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래 기어 다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오염 물질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쌓여 있으면 그게 옷에 다 묻고 또 뭐 피부에 묻고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구라든지 뭐 이런 용품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기들이 입으로 무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잘 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안으로 이제 흡수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특히 더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공기질 관리를 특히 더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자, 그러면 행동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시설의 특성, 그 다음에 공기 오염 물질, 그 다음에 관리 행동 지침의 환기 방법, 뭐 공기 관리 방법, 시설 관리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품 구매나 체크리스트 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의 특성에 대해서 보면 어린이집의 특성은 영유아가 생활을 하게 되겠죠. 대부분 영유아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루 종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용품이나 교육 시설들이 있게 되겠죠. 어린이집에서 계속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구를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금방 이야기했던 영유아들의 취약성을 보면은 아직 성장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바닥을 기어 다닌다든지 입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뭐 물건들이 있으면 깨물죠. 자꾸 깨무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이빨이 아직 다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간질간질하죠. 그래서 자꾸 깨무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기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단하기나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리적 특성이 있죠. 어른에 비해서 아직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호흡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 성인들보다 호흡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체중에 비해서 호흡량이 많다 보니까 실내의 공기들이 체내로 흡수되는 양들이 훨씬 더 많은 거겠죠. 그 다음에 면역, 신경계통 시스템이 아직 좀 미약하죠. 면역 체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오염에도 어떤 병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체내에 오염 물질에 대한 축적률이 좀 일반 성인들보다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애기들이 보면 용변들을 많이 하죠. 용변들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자주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용변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적시적시 치워주지 않으면은 뭐 보관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기저귀를 용변을 본 후에 빨리 갈아줘야 되겠죠. 빨리 갈아주고 그 다음에 갈아주더라도 그 사용한 기저귀들을 빨리 외부로 내보내지 않으면 실내 공기 중에 오염 물질들이 이제 퍼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간별로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어린이집을 이제 대표적으로 그려놨는 공간이죠. 보면은 첫 번째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들이 있죠. 어린이집에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혹시 다치지 말아라고 성인들이 있는 공간에는 없는 매트 이런 것들이 깔려 있죠. 매트 이런 거 깔려 있는데 여기도 보면 유기성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든지 포르말데히드 이런 교구들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았죠. 친환경 제품을 쓰면 좀 더 이 양이 오염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양이 좀 적겠지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교구나 가구 이런 데도 오염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건축 자재들, 특히 신축일 때는 좀 더 할 것이고 리모델링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들에서 오염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면역 체계가 약한 어린이들이 실내가 공기가 오염되었을 때 이제 몸으로 축적되는 그런 오염 물질들이 훨씬 더 많고 이로 인해서 뭐 병이 발병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영유아 시설, 어린이집 시설에서 보면은 어린이들이 이제 간식도 많이 먹죠. 간식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조리를 하는 이 공간, 그죠? 지금 보면 조리하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조리할 때 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전부 다 일로 가게 되겠죠. 애기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다 그냥 바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집들이 보면 요즘 어린이집들은 큰 어린이집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시설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주방 시설이나 이런 분리를 확실하게 시켜 놓은 어린이집도 있지만 가정집에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1층에서 어린이집 활용으로 많이 하죠.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방이 확실하게 분리되지 않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오염 물질이 상당히 많죠.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요리할 때, 조리할 때 이런 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그대로 생활 공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그려놓는 이 어린이집, 이 가정집 형태의 어린이집이죠. 이런 집들에서 지금 공간에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주방에서 요리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이 그냥 그대로 흡수된다. 이건 아주 안 좋은 환경이죠.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머무는 공간도 있지만 놀이 공간도 반드시 있죠. 어린이집들은 주로 있는 놀이 기구들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뭐 미끄럼틀 같은 거, 그네 같은 거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인형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교구들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면은 전부 화학 물질들, 그 오염 물질들을 많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특히 인형 같은 거, 털이 달린 것들, 이런 것들은 오염 물질들이 서식하기가 아주 편하죠. 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쪽을 보면 어린이들이 용변을 많이 하죠, 그죠? 용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용변 시에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은 또 뭐 먹다가 묻히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사용해서 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다 보니까 습기,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습기, 곰팡이 이런 거, 습도 조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설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해서 대응 방법은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렇지만 특히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 더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에 따른 대표적인 오염 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르말데히드, 찐득이, 곰팡이, 미세먼지, 유해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측정하는 오염 측정 기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기계가 아니더라도 건강상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눈과 목에 자극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피로, 집중력 감소가 된다면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포르말데이드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찐득이나 곰팡이 이런 것들은 천식이나 아토피, 악화, 알레르기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유기화학 물질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 보면은 아토피들 특히 더 많이 있죠. 그죠? 그 원인들은 찐득이가 그 머무는 공간에 많다든지 아니면 곰팡이들이 많다든지 해서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기들 아토피나 알레르기 증상이 심할 경우에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새로 진 건물에서 뭐 세집적 유건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있죠. 건물들 중에서도 뭐 흙으로 지었다든지 뭐 흙으로 뭐 어떻게 어느 처리를 해놨다든지 진흙으로 처리해놓고 뭐 이런 천연 소재를 쓰는 주택들이 있죠. 이런 공간들에서 좀 머물다 보면, 그리고 공기 관리를 잘하다 보면 아토피나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실내 공기에 의해서 오염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실내 공기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머무는 이런 공간들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줘야 되겠죠. 행동 지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실내 공기가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대표적 오염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의 측정치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처를 하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이 기계를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거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별로 없고 늘 상주시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실내 공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는 게 CO2입니다. CO2의 양입니다. 그래서 CO2 센서를 주로 활용하고 있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다른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CO2 센서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CO2 센서, 요 그림에 보듯이 뭐 이런 거인데 비용도 저렴하고 그냥 붙여놓으면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알림 경보음을 울리죠. 울리면 이게 울리면 이 CO2 양이 기준치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환기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이제 인식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CO2가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O2 양이 기준치 이상으로 가면 다른 오염 물질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그 기준치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지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 CO2 양이 많아져 가지고 부자가 울렸다, 경보음이 울렸다 이러면은 환기가 필요하죠. 환기를 필요로 해서 필요한 만큼 이제 환기를 시키면 되는데 환기를 시킬 때는 여건들이 있죠. 주의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중요한 것은 환기를 시키면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거죠. 실내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외부의 공기가 오염된 상태에서 환기를 시키면 안 되죠. 그러면 실내로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외부의 공기를 판단해서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큰 도로가 있다든지 큰 도로가 있으면 차에 매연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큰 도로라든지 주변에 아니면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환기에 특히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그 오염되는 시간대들이 있죠.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 또는 공장이 가동되어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간대가 있죠. 그런 시간대는 피해줘야 됩니다. 그건 미리 체크해서 어느 시간대에는 우리가 자연 환기를 시키면 안 된다. 이거를 미리 체크를 해서 그 시간대는 피해서 환기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연환기가 시킬 상황이 못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기계의 환기에 의하는 거죠. 기계 환기를 시키죠. 기계 환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통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열 교환에 의한 열 교환은 왜 시킵니까? 늘 이야기했던 거지만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의 온도 차이를 줄여서 건강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급격하게 온도가 환기시키다가 바뀌면 애기들 감기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겁니다. 실내와 실외의 공기 차이를 최소화로 줄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냥 외부 공기가 바로 들어와 버리면은 애기들이 온도 차이가 크니까 감기 걸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병들이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차이를 최대한 줄여줘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기계 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뭡니까? 열교환기를 사용하죠. 열교환기를 사용해서 열교환 소자를 쓰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거의 중간 가까이는 됩니다. 외부가 영하 한 20도고 실내가 한 영상 20도다. 그럼 섞으면 대충 한 0도 가까이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열교환 소자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계 장치죠. 그렇게 기계 환기를 통해서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실내로 이제 불어넣는 거죠. 정제를 시켜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장치들이 있죠. 열 교환을 위해서 필요한 환기 장치죠. 환기 장치. 기계 환기 장치를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공기 정화기 쓰는 방법들도 있죠. 외부에 환기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공기 정화를 시킵니다. 공기 정화기로. 그런데 이거는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에 실내에 있던 공기를 계속 돌려가지고 필터링을 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계속 알고 있죠. 이제 이것을 계속 통해서 하다 보면은 실내 공기가 정화가 되는 거죠. 필터링이 되니까 필터를 벌려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환경에 맞게 그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실외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환기를 시키는데, 실외의 환경이 그렇게 나쁜 환경이 아니고 쾌적한 환경이다, 정상적인 환경이다 이러면 하루에 한 2, 3회 정도 환기를 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번 환기 시킬 때마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환기를 시키죠. 근데 환기를 시킬 때도 시간들이 있죠. 환기에 유용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일찍 환기시켰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맞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고 외부의 공기를 안쪽으로 실내로 환기시켰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어젯밤에 활동이 별로 없는 그 밤 시간대에 오염 물질들이 외부에도 쫙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죠? 쫙 깔아앉아 있는 상태에서 실내로 환기를 시키면은 그 외부에 착 깔아앉아 있던 오염 물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이런 새벽 시간에 환기를 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활동이 시작되는 보통 9시 정도에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오전에는 그렇고 오후 쪽에서도 보면은 너무 늦은 시간대보다는 어떻게 늦은 시간대는 또 깔아앉기 때문에 그죠? 그 오염 물질들이 착 이제 깔아앉죠. 활동들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 한 오후 9시 정도 요 정도에서 시키는 것이 가장 좋죠. 이런 식으로 자연 환기를 시킬 때는 항상 여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연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공간별 실내 공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보육실은 사진에 보다시피 이런 것들이죠. 여기 어린이집에서 주로 많이 깔려 있는 게 매트, 그 다음에 각종 교구들, 그 다음에 수업할 때 쓰는 가구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구나 교구들에서 이미 오염이 되어 있는 가구나 교구를 사용하면 여기에서 실내 공기 오염을 많이 시키는 물질들이 배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구입할 때부터 어떻게 친환경 제품을 써서
농도가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은 것들을 사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육실에서 보통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서 뭐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식당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보육실에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간식들 많이 먹죠, 애기들.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섭취를 할 때, 여기 이 주로 머무는 이 보육실에서 만약에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을 먹다 보면 어른들과 다르게 많이 흘립니다, 애기들은. 흘리다 보면은 뭐 깨끗이 청소가 안 되면은 이 음식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죠. 부패에서 생기는 부패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에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음식을 먹다가 흘리게 되면 바로바로 치워줘야 되겠죠. 바로바로 치워서 정리를 해줘야지 그런 세균들에서부터 좀 관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물들이 이 보육실에서 만약에 먹었다, 간식을 먹었다, 이래가지고 이게 바로 청소가 안 되면은 이 음식물이 부패하기 시작하죠. 부패하면서 오염물질들이 많이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한테 뭐 폐렴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기관지 감염이나 피부 감염, 폐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육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공간별로 계절별 온도차가 급격하게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환기를 시키더라도 반드시 열 교환 소자를 통해서 온도차를 줄인 후에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겨울철도 춥다고 해가지고 너무 히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너무 따뜻하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습기가 건조해지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건조해도 습기가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절하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급격하게 막 온도 올리고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강상에서는. 그래서 적절한 온도 18에서 한 21도 정도를 유지하고, 여름철도 마찬가지죠. 덥다고 해가지고 너무 온도를 떨가 놓으면은 온도를 떨구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자제품, 에어컨 이런 데서 뭡니까?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름철에서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고 온도를 24에서 한 27도, 그 다음에 중요한 습도 유지, 그죠? 한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습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제습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기를 닦아서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환기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와서 말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습도를 없앨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이 많이 있죠. 숯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절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렇지만 그 여건이 안 되면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습도 조절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습기가 많다, 습기 많으면 안 된다 하던데 싶어가지고 겨울철에 환기시키다가 문 확 열어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건조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관리인자로서 보면 영유아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구나 매트, 거기에는 화학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 물질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것들이 오염원이 되는 거죠. 오염원이 될 수 있어서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면 그게 어린이들이 생활하면서 바닥에 있다든지 공중에 떠가 있다든지 바닥에 깔아앉겠죠. 그러면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피부에 묻는다든지 옷에 묻어서 그 이후에 결국은 호흡할 때 호흡기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면역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아기들이 호흡 곤란을 일으킨다든지 호흡기 질환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닿아가지고 피부여에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이제 악순환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교구나 매트 이런 것들은 구입할 때부터 친환경 인정을 받은 것, 이게 중요하죠. 친환경 제품을 사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잘
그 오염 물질들이 잘 배출되지 않겠죠.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는 거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게 잘 환경 제품이 인정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 나서는 바로 통풍이나 백아웃을 통해서 그 교구나 가구에 있던 어떤 오염 물질들을 빨리 배출시켜서 없애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특히 또 생활 습관상 애기들이 입에 넣어서 빨거나 아니면 기어 다닐 때 뭐 이걸 막 너무 많이 그 오염 물질들에 접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신체 부위 중에서 오염 물질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손이죠, 그죠? 뭐 만지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육 활동이나 뭐 이런 활동을 놀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손 씻기를 통해서 깨끗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합니다.